안녕하세요. 림쌤의 10분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습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은 보다 빠른 한능검 총정리 일제강점기로 돌아왔습니다. 이 일제강점기는 정말 너무나 아픈 역사죠.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역사기도 하니까요. 같이 한번 빠르게 달려볼게요. 먼저 일제강점기는 일제의 통치 방식에 따라 1910년대와 1920년대, 1930년대 이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1910년대 무단 통치로 우리를 찍어 누르던 일제는 1919년에 일어났던 3.1운동을 기점으로 통치 방식을 이른바 문화통치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문화통치는 우리 민족을 갈라놓으려는 민족 분열통치였죠. 그리고 이러한 일제의 통치 방식은 1929년에 일어난 경제 대공황을 기점으로 민족 말살 통치로 바뀌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시기가 우리에겐 가장 힘든 시간이었겠죠. 그렇다면 과연 일제는 각 시대별로 어떻게 우리를 괴롭혔을지 1910년대부터 살펴볼게요. 1910년 우리의 국권을 강제로 피탈한 일제는 먼저 식민통치 최고기구로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고 육해공 대장 출신의 조선총독을 두었습니다. 또 조선총독부의 자문기구로 중추원을 두어 친일파 한국인들로 구성했고요. 우리의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 헌병경찰제를 도입했는데요. 이러한 헌병경찰은 즉결처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국인에 한해서만 태형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학교의 교사들은 모두 칼을 차고 있었고 이러한 공포스러운 학교조차 1차 교육령에 따라 4년만 다닐 수 있었습니다. 또 이 시기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박탈하고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시켰고요.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명분으로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해 우리의 토지를 강탈했습니다. 이때 우리의 토지를 빼앗는 데 앞장섰던 회사가 바로 동양적식 주식회사였죠. 이 밖에도 산림령과 광업령, 회사령 등 많은 법령을 만들어 우리를 수탈했는데요. 특히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게 한 회사령으로 우리 경제는 더욱 위축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벌한 1910년대의 무단 통치에도 우리 민족은 저항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먼저 국내에서는 비밀결사 조직들이 활동했습니다. 사실 9월 말에 조직됐던 신민회는 1911년 백오인 사건으로 강제 해산됐고요. 또 다른 비밀결사 조직으로 독립의군부와 대한광복회가 활동했습니다. 이 중 임병찬을 중심으로 활동한 독립의군부는 복벽주의를 내세웠으며 조선 총독에게 국권 반환 요구서의 발송을 꾀했습니다. 그리고 박상진을 중심으로 활동한 대한광복회는 공화정을 주장한 비밀결사 조직이었습니다. 한편 국외에서는 먼저 서간도 삼원보의 신민회의 후원으로 경학사와 신흥강습소, 독립군인 서로군정서가 조직됐습니다. 또 북간도에는 대종교회 후원으로 중광단이 조직됐고 민족학교인 서전서숙과 명동학교가 세워졌는데요. 이 중 서전서숙은 헤이그 특사였던 이상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는 신한총과 권업회, 대한광복군 정부, 대한국민의회가 결성됐고요. 이 권업회와 대한광복군 정부의 설립에도 이상설이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 밖에도 상하이에 조직된 여운형 중심의 신한청년단과 안창호를 중심으로 조직된 미국의 대한인국민회, 그리고 하와이에 조직된 박용만의 대조선 국민군단까지 기억해주세요. 이렇게 이 시기 많은 단체가 우리의 독립을 위해 활동했는데요. 이들의 이러한 에너지는 마침내 1919년 3.1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3.1운동은 1차 세계대전의 종식 이후 파리 강화회의에서 발표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에 영향을 받았고요. 이에 독립의 희망을 얻어 신한청년당의 김규식을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로 파견했습니다. 또 도쿄에서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발표된 28 독립선언 역시 3.1운동의 기폭제가 됐고요. 이에 고종의 인산위를 기점으로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식을 하며 3.1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 탑골공원에서 학생과 시민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만세 시위는 전 민족적 시위로 확산됐고요. 이에 일제는 무력으로 우리를 진압했습니다. 이때 일어난 일제의 대표적인 만행으로는 제압리 학살이 있고요. 이 밖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3.1운동은 많은 결과를 낳았는데요. 먼저 일제의 통치 방식이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었고요. 중국의 오사운동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한 3.1운동 이후 지도부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는데요.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와 상하이의 임시정부, 그리고 국내의 한성정부가 하나로 통합되며 조직됐고요. 대통령의 이승만을, 그리고 국무총리로는 이동휘를 선임했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권 분립이 이루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공화정이었으며 입법부인 임시유정원과 행정부인 국무원, 사법부인 법원으로 나뉘었습니다.
또 보다 조직적인 독립운동을 위해 비밀행정 조직인 연통제와 비밀통신기관인 교통국을 설치하고 독립운동의 자금 확보를 위해 독립공채를 발행했습니다. 또한 독립운동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 독립신문을 발행했으며 미국에는 구미위원부를 설치해 우리의 독립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처음과 다르게 지도자들 사이의 이념의 대립으로 많은 갈등을 겪었고 이로 인해 1923년 국민 대표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 신채호 중심의 창조파와 안창호 중심의 개조파가 대립했지만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못했고요. 결국 1925년 이승만이 탄핵되고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으로 박은식이 선임되며 국무령 중심의 의원내각제로 체제가 개편됐습니다. 그리고 이후 국무위원에 의한 집단 지도체제로 또 한 번 변화를 꾀했던 임시정부는 1931년 김구가 조직한 한인애국단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데요. 이 한인애국단부터의 이야기는 잠시만 뒤로 미뤄두고 우리는 1920년대로 넘어가 볼게요. 이 1920년대부터는 일제가 통치 방식을 문화통치로 바꾼다고 했었죠. 하지만 이는 말로만 문화통치일 뿐 사실은 우리를 철저히 기만한 민족 분열통치였습니다. 실예로 일제는 조선 총독에 문관을 허용해준다고 하고는 단 한 번도 문관이 총독이 된 적이 없고요. 도평의회나 부면협의회를 허용했지만 이는 친일파와 일본인 중심이었습니다. 또 헌병경찰제를 보통경찰제로 바꿨지만 오히려 경찰 수는 대폭 늘렸고요. 치안유지법을 제정해 독립운동에 대한 탄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또 교육기회를 확대해주겠다며 2차 교육령을 통해 보통학교의 학제를 6년으로 늘리고 고등교육을 허용했지만 실상 한국인이 고등교육을 받는 건 무척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여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창간됐지만 철저한 검열과 삭제로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방해했고요. 허가제였던 회사령을 신고제로 바꿨지만 이는 일본 기업을 위함이었습니다. 거기에 일제는 우리 농민들에게 산미 증식 계획을 강요했고 이에 한국의 쌀 수확량은 늘어났지만 그보다 더 많은 양을 수탈한 뒤 우리 농민들에겐 만주에서 들여온 값싼 잡곡을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허울만 문화통치였던 1920년대엔 더욱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저항이 나타났는데요. 먼저 민족주의 진영에서는 실력양성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러한 실력양성 운동으로는 먼저 평양에서 시작된 물산장려 운동이 있고요. 이는 일종의 국산품 애용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상제를 중심으로 우리 힘으로 대학을 설립하자는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전개됐고요. 농촌 계몽을 위해 조선일보의 주관으로 문자 보급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한편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쟁의의 형태로 민족운동이 전개됐는데요. 이 중 농민운동인 소작쟁이는 소작농들의 투쟁으로 암태도 소작쟁이가 대표적이고요. 이때 농민들은 무려 1년간의 투쟁 끝에 소작료 인하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쟁이에서는 노동자들이 조선노동총동맹을 조직해 활동했고 대표적으로 원산노동자 총파업이 일어났습니다. 또 학생운동으로는 순종의 인산이를 기점으로 일어난 60만세 운동이 있는데요. 처음에 사회주의 진영과 학생층 그리고 일부 민족주의자들이 모의한 60만세 운동은 사전에 발각되며 실패했고 이에 학생들만 일제의 눈을 피해 독립만세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처럼 60만세 운동은 대규모 시위로 확산되진 못했지만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연대가 이루어지며 신간의 창설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학생운동으로는 1929년에 일어난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있는데요. 중요합니다.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광주발 통학열차에서 한일 학생 간의 충돌을 계기로 일어났으며 그동안의 반일 감정이 폭발하며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 이러한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신간회가 후원했는데요.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 신간회는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 단체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연대해 조직된 단체였습니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연대는 자치론에 반대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치안유지법으로 어려움을 겪던 사회주의 진영이 손을 잡으며 이루어졌고요. 정우의 선언으로 시작됐습니다. 또 국외에서는 안창호를 중심으로 한국독립유일당 북경 촉성회가 조직되며 이러한 연대에 힘을 실었고요. 마침내 이상제를 회장으로 민족유일당인 신간회가 창설된 겁니다. 이러한 신간회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60만세 운동의 영향을 받았고 이후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후원했다는 걸 잘 기억해 두세요. 또 신간회의 자매단체인 근우회는 여성운동을 벌였고요. 소년운동으로는 방정환이 어린이날을 만들어 어린이들의 인권보호를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소년운동은 천도교가 주도했고요. 이 천도교가 바로 동학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차별받던 백정들이 형평운동을 전개했는데요. 이들은 진주에서 조선 형평사를 결성해 평등사회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이 시기 활동한 의열단도 중요한데요. 의열단은 김원봉을 단장으로 한 폭력적 항일투쟁 단체였고요.
활동 내용으로는 김익상의 조선총독부 테러, 김상옥의 종로경찰서 테러, 나석주의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조선식산은행 테러, 그리고 김지섭의 도쿄 궁성 테러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열단의 활동을 뒷받침했던 인물은 다름 아닌 신채호였는데요. 신채호는 의열단의 선언문인 조선혁명선언에서 민중의 폭력혁명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이러한 투쟁의 한계를 느낀 김원봉과 일부 단원들은 중국의 황푸 군관학교로 가 군사훈련을 받았는데요. 이후 이들의 활동이 어떻게 이어질지는 30년대에서 만나보기로 하고요. 우리는 1920년대의 국외무장 투쟁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시기 만주에 조직됐던 독립군들은 일본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 봉오동 전투에서 크게 승리했고요. 이때 패배한 일본은 일종의 자작극인 훈춘 사건을 조작해 대규모 일본군을 투입했습니다만 이 또한 김자진의 북로군 정서를 중심으로 한 독립군 연합부대에 박살이 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산리 대첩인데요. 이러한 청산리 대첩은 우리의 독립전쟁 역사상 가장 빛나는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독립군에게 대패한 일본은 독립군의 근거지를 소탕한다는 명분으로 간도 참변을 일으켜 간도 지역을 무참하게 짓밟았습니다. 이에 독립군들은 일본군을 피해 러시아 자유시로 이동했지만 이곳에서 역시 러시아군이 독립군을 무장해제하는 과정에서 많은 독립군이 희생되는 자유시 참변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다시 만주로 돌아온 독립군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의 3부를 만들었다가 다시 3부를 통합해 남만주의 공민부와 북만주의 혁신의회로 재편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무장투쟁은 1930년대로 이어지는데요. 지금부터 바로 1930년대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929년엔 전 세계적으로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일본은 자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침략전쟁을 시작했는데요. 1931년 만주사변을 시작으로 37년엔 중일전쟁, 그리고 41년 태평양전쟁까지 전쟁에 미친 일본은 한국인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황국 신민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먼저 일제는 조선과 일본은 하나라는 내선일제 사상을 내세우고 한국 학생들에게 황국신민 서사를 암송하게 했으며 궁성유배와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거기에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는 창씨개명까지 강요해 우리의 민족의식을 뿌리 뽑고자 했는데요. 이러한 민족 말살 통치는 언론 통제로도 이어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폐간됐고요. 3차 교육령을 발표해 보통학교의 이름을 황국신민학교의 줄임말인 국민학교로 바꿨습니다. 한편 이 시기 일제의 경제 수탈은 극에 달했는데요.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보급하고자 병참 기지화 정책을 실시한 일제는 중화학 공장과 지하자원의 생산을 크게 늘렸습니다. 또 남면 북양 정책을 실시해 남쪽은 면화를, 북쪽은 양사육을 강요했고요. 1938년엔 국가 총동원법을 제정해 한국의 인력과 물자를 무자비하게 수탈했습니다. 먼저 지원병과 징병으로 한국의 청년들을 군대로 끌고 갔고요. 강제징용과 근로정신대로 한국인의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심지어 일본군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여성들을 성노예로 무자비하게 유린했으며 공출이란 이름으로 쌀과 녹그릇은 물론 숟가락까지 뺏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암흑의 시기에도 우리는 독립을 위해 끝까지 싸웠는데요. 이러한 저항의 역사, 만주 지역부터 살펴볼게요. 이 만주에서의 독립전쟁은 만주사변 이후 한중연합으로 이루어졌고요. 이 중 지청천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이 쌍성부 전투와 대전자령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한국 독립군은 한국 독립당에서 만든 군대인데요. 한국 독립당은 북만주의 혁신의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만주의 공민부에서는 조선혁명당이 조직됐고 조선혁명당의 군대인 조선혁명군의 활약도 이어졌습니다. 이때 조선혁명군을 이끈 건 양세봉이었고요. 이러한 조선혁명군은 영릉가 전투와 흥경성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또 한국과 중국의 연합부대인 동북항일연군은 보천보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만주에서의 활동이 일제의 탄압으로 점차 어려워지자 독립군들은 중국 관내로 들어와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김원봉이 조직한 조선의용대는 중국 국민당과 연합해 활약했는데요. 이 조선의용대는 중국 관내에 만들어진 최초의 조선인 무장독립군이었습니다. 중요합니다. 제가 앞서 의열단의 김원봉이 중국에 있는 황푸 군관학교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곳에서 훈련을 받은 김원봉은 이후 독립운동 연합세력으로 민족혁명당을 창당했고요. 이는 조선민족전선연맹으로 이어졌고 이곳의 군사조직이 바로 조선의용대인 겁니다. 이러한 조선의용대는 이후 두 세력으로 나뉘었는데요. 이 중 화북 지역으로 이동하던 일부 조선의용대 세력은 호가장 전투에서 승리했고요. 이후 예난에서 김두봉을 중심으로 조선 독립동맹을 조직하고 군사조직인 조선의용군을 만들어 일제에 맞섰습니다. 여러분이 조선의용대랑 조선의용군은 다릅니다.
이 시기 독립운동 단체들이 많은 데다 이름도 비슷해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이 부분 잘 정리해 두세요. 한편 조선 의용대에 남아있던 김원봉을 비롯한 또 다른 세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하군대인 한국 광복군에 합류했는데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오랜만에 등장했죠. 그동안 내부 진통을 겪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31년 김구가 조직한 한인애국단을 중심으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이러한 한인애국단의 주요 활동으로는 이봉창과 윤봉길의 의거가 있는데요. 이봉창은 일본 국왕의 마차에 폭탄을 투척했고요. 윤봉길은 홍커우 공원에서 개최된 일본의 전승기념식에 폭탄을 투척해 일본인 고관을 살상했습니다. 하지만 윤봉길의 의거 이후 일제의 탄압과 감시가 심해져 더 이상 상하이에서의 활동이 어려워지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0년 충칭으로 이동해 김구를 주석으로 한국 독립당을 결성하고 군대인 한국 광복군을 창설했습니다. 이때 한국 광복군의 총사령관은 지청천이었고요. 이후 김원봉을 비롯한 조선의용대 세력이 합류하며 군사력이 강해졌습니다. 이러한 한국 광복군은 영국과 연합해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공동작전을 벌였고요. 미국의 전략정보국인 OSS와 연합하여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1년 건국강령을 발표해 건국을 준비했는데요. 이때 정치와 경제, 교육의 균등을 강조한 삼균주의를 내세우고 민주공화국의 수립과 토지개혁, 보통선거의 실시 등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김두봉의 조선독립동맹 역시 건국을 준비하며 보통선거와 민주공화정의 수립을 주장했고요. 여운형을 중심으로 국내에 만들어진 조선건국동맹 역시 민주공화국의 수립을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단체들이 건국을 준비하고 있는 걸 보니 우리의 독립이 가까워졌다는 게 느껴지시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일제강점기에도 꿋꿋이 이어진 우리의 민족문화 수호운동에 대해 살펴볼게요. 먼저 국어 분야에서는 1920년대에 활동한 조선어 연구회가 있고요. 가게나를 만들고 한글 잡지를 창간했던 조선어 연구회는 1930년대 조선어 학회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조선어 학회의 주요 인물로는 이윤재와 최연배가 있고요. 이들은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1942년 일제는 조선어 학회 사건을 일으켜 이들을 탄압했고 우리말 큰사전 편찬은 실패했습니다. 한편 언론사에서는 민족주의 진영과 함께 문맹퇴치 운동을 전개했는데요. 1920년대에는 조선일보가 중심이 된 문자보급운동이, 그리고 1930년대에는 동아일보가 중심이 된 브나로드 운동이 전개됐습니다. 다음은 역사 분야에서의 민족문화 수호운동인데요. 일제는 끊임없이 우리의 역사를 왜곡해 1910년대엔 중추원에서, 그리고 1920년대엔 조선사 편수회를 통해 타율성론과 정체성론, 당파성론을 강조한 식민사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식민사관에 우리는 민족주의 사학으로 맞섰는데요. 먼저 신채호는 조선사 연구초와 조선상고사 등을 편찬해 고조선과 고구려가 동아시아의 강국이었음을 강조하고 신라의 화랑도를 난가사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박은식은 한국통사와 한국독립운동 지열사를 통해 민족의 혼을 강조했고요. 1930년대에는 정인보가 조선사 연구를 통해 한국의 어를 강조하고 안재홍과 함께 정약용의 여유당전설을 간행하는 조선학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 밖에도 역사의 객관성을 강조한 실중주의 사학에서는 이병도와 손진태가 진단학회를 조직했고요. 사회경제 사학에서는 백남훈이 유물사관을 강조해 식민사관의 정체성론을 반박했습니다. 한편 일제강점기에는 종교계의 활동이 정말 활발했는데요. 이 중 대종교는 나철이 당군신앙을 기반으로 만들었고요. 북간도에 중광단을 세우는 등 국외의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와 개신교는 교육과 의료사업을 전개했으며 특히 개신교는 1930년대 이후 신사참배를 거부해 많은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도교는 1920년대 소년운동을 주도했고요. 불교계에서는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한용운이 활동했으며 한국의 새로운 종교인 원불교 역시 저축운동을 벌이고 남녀평등을 강조하는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학과 예술 분야인데요. 먼저 문학에서는 윤동주와 이육사, 심은 등의 저항 시인들을 기억해 주시고요. 예술 분야에서는 무엇보다 1920년대의 영화 아리랑을 기억해 주세요. 아리랑은 나훈규의 작품으로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애환을 그린 작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민족문화 수호운동까지 일제강점기 전체를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일제강점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식민지라는 통한의 시대를 힘겹게 살아가며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뿅!